검사의 의의와 성격, 검사의 의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행정기관이다.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에서 형의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어떻게 임명됩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검사의 성격 해가지고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다. 자, 행정기관이면서도, 왜냐하면 행정권의 일종으로서 사법권과 구별되며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성격, 그래서 준사법기관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에 단독제 관청이라는 것은 검사는 법무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공무원이면서 일당 공무원과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관청이라는 것. 단독제 관청인데, 검사의 지위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전국 검사는 한 검사와 같다, 그 말이 한 몸뚱이라는 얘기죠. 누구를 정점으로 합니까? 검찰청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제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활동을 한다. 왜 그렇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 사무의 기동성과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기재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지휘감독권,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검사 동일체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한계,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따라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 적법성, 정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의를, 이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휘, 감독권은 이건 대내적인 효력만 가질 때 불과하므로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검사의 처분이거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검사의 처분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이 부분, 자, 검찰청법 7조 1항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이전, 위임, 승계의 권한이 있는데, 직무 이전이나 위임의 권한, 그 다음에 승계, 잘 봅시다.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검찰총장이나 이 주체를 잘 보십시오. 지청장은 자신이 속하는 것의 직무의 일부 또는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것, 이걸보다 위임이라든가 이전이라고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승계라는 것은 자신이 처리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누가?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걸보다 승계의 권한이다. 3번, 직무대리권.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특별한 수건이 없어도 그 소속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직무대리권. 이 판례는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 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건 법규적 효력을 갖는답니다.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렇게 한 몸뚱이하고 같다 그러는데, 만약에 업무 중에서 검사가 교체됐다,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 즉 같은 검사가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때 검사에 대한 제적 기피를 인정할 것이냐,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검사 동일체 원칙상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아무런 소속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검사는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긍정설도 봐두시긴 하십시오. 검사를 자물을 제대하는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설, 앞으로의 좀 사회가 발전하면 검사에 대한 제적 기피 여부도 인정될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검사들에게 골프장 출입하지 말아라, 시간 엄수해라, 자리시켜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하지만 구체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것은 검찰총장을 완충적으로 해서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소송법상 지휘 봅시다. 검사의 수사의 주체, 수사권이 있다. 검사는 쉽게 얘기해서 임수사나 강제수사나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밑에 볼까요?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증거 보존 청구권,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권, 피의자에 대한 감정 유치 청구권, 감정 청구, 각종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지휘권, 검사는 범죄수사에 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자고 해서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권, 또 검찰청법에는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가 직무수행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누구다 주체를 잘 봐주셔야 돼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중지명령권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명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사의 종결권은 누구만 갖는다? 검사만 갖는다. 그다음에 수사를 끝났다 그럴지라도 공소권의 주체다. 공소 제기는 누가 한다?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예외적으로 직결심판의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수행한다. 그 다음에 공소 수행의 담당자, 검사는 공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 공소를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권이라든가 증거 신청권, 증인 신문권, 공소장 변경 신문권 등의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재판의 집행권, 검사가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데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자, 예외적으로 성질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휘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할 때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으며 검사가 발부한 형 집행장은 무엇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현재지를 안쳤을 때 소환한 없이 형 집행장에 하여 구인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4번 공익의 대표자. 자, 일단 검사니까 무조건 공정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민의 정당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소송 당사자의 피의자 피고인의 공적적 대립적 지위에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여야 할 공익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공익적 지위를 검사의 소송법적 의무라고 파악할 때는 이걸 보다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볼까요? 판례. 검사는 소치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지위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실을 발견하고 적법한 법의 운영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 훔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되느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면 이와 같은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죠. 이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객관 의무를 제도적 표현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을 위해서 비상상고, 무죄변론, 또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권리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피고인이요. 자,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인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네, 사람 인자를 넣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접을 해라 그래서 피고인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자 볼까요? 개념.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진 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이 청구돼도 지금 직결피고인,
위장 출석한 부진정 피고인도 피고인이고, 이게 피고인 공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된 자로 취급되면 진범인가 여부는 물어보지 않고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 이후 공소 제기가 유효한가 여부는 불문하고 다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피의자는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난 뒤에는 수형자라고 합니다. 피고인 중에서는 3번 공동피고인이 중요하죠. 뭘보다 공동피고인이냐? 자, 뭘보다 보냐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같이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를 공동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다 해서 같이 재판받는 데 반드시 공범자일 것을 필요하지 않고, 자, 소송 관계는 각 피고인에게 존재하며 1인에 대한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이 없다,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그러면 수인이 피고인이 통일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일괄 반드시 기소되거나 관련 사건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피고인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특정해야 된다. 누구다 하고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 그러면 피고인의 특정의 준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야, 피고인이 되려면 공소장에 뭐라고? 피고인의 성명, 번족, 주소, 직업, 생년일, 등록증을 기재하여 피고인을 특정돼야 된다. 통상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다. 그놈에 대한 학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문제되는 것은 성명 모형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써버렸다 그 말이죠. 갑이 수사관에서 의뢰 성명을 사칭하여 검사가 의뢰인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처리 방법. 그러면 이 시기에서 모형자 이놈은 나쁜 놈이죠. 피모형자는 죄도 짓지 않는 피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범이 누굽니까? 모형자가 진범이라는 거죠. 그럼 모형자가 진범이 공판정에 출석했을 때 모형자 갑이 의뢰 성명을 모양 의뢰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모형자 갑이 피고인이 되고, 진범이니까 모형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는 출석했을 때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공판장에 주는 공소장 정정 절차에 의하여 피모형자, 피본 사람의 번적을 모형자 것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피모형자는 공소장에 표시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진범이 아니니까 피고인이 아니죠. 절차에서 배제되므로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볼까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형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형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검사는, 이건 착각에 의한 표시이기 때문에 검사는 인적상의 기재를 정정하고 피고인의 표시상 착오를 정정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안은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모형관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쩝니까?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면, 법원은 자 바로 안 잡을 때는 피모형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피모형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때 피모형자가 이제 피본 사람, 진범이 아닌 자가 공판정에서 실제 재판을 받거나 약식명에 대해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 일단 공판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피모형자도 피고인은 되겠죠. 공판정에 피본 사람, 진범이 아닌 자가 출석했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검사는 공소장 정정 절차에서 모형자에 대해서 표시를 바꾸면 되고, 이 경우 법원은 모형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만약의 경우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피모형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 그렇다면 정치재판을 청구했어요. 피모형자도 일단은 정치재판을 청구했다. 아니, 피모형자가 할 때, 그때 모형자는 어쩝니까? 이건 진범이죠. 피모형자는 진범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피모형자 얘기해 봅시다.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 모형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를 유치정하여 피모형자에 대해서 진범이 아니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모형자에 대해서는 어쩔 것인가? 의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도 갑에게는, 모형자에게는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므로 검사는 피고인,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피고인 표시 정정,
법원은 뭐라 합니까? 약식명령 정본과 피고인 표시 정정 결정을 모용자 진범인 갑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책발을 청구한 경우 결론적으로 피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자, 진정한 피고인 모용자에게는 아직은 약식명령 송달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약식명령과 함께 경정 결정을 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자, 4번 판결이 확정 후에 진범인 것이 다른 사람이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그때 어쩔 것이냐.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과는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판결 경정 절차를 통해서 모용자에 대해서 형을 집행합니다. 그럼 피모용자는 어쩔 것이냐? 비상상고를 해야 되느냐? 전과 말소설이냐? 다수설은 전과만 말소하면 되겠죠. 이걸 다시 재심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3번에 위장 출석을 한 경우, 위장 출석을 할 때 공소장에는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아주 쉽게 이도령으로 했는데 누가 방자가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이때 진짜 법리는 이도령이니까 갑이죠. 갑을 진정 피고인이라 하고 위정출석한 자를 부진적 피고인,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 피고인이다. 그렇다면 공판 심리 중에 발견됐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보니까 방자를 퇴정시키고 이도령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을에게 그냥 야 너 나가 해버리면 되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심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을은 진범이 아니죠. 을에게도 소송 계속이 발생하므로 을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갑은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1심 끝나고 상소심 단계에 있을 때는 갑에게 대해서, 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범이 아닌 놈은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갑에 대해서는 1심의 소송 절차부터 다시 진행돼야 된다. 판결 확정 후에 이제 발견됐을 때 판결의 효력은 갑에게는 미치지 아니므로 실질적 피고인 갑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갑을 소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유정칠성은 을에 대해서 비상선고에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비상상고설과 재심에 의해 다시 해야 한다는 재심설이 대립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3번에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피고인은 소송법상 어떤 지위가 있느냐?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일단 규문주의 하에서는 심리의 객점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 탄핵주의 구조 하에서 당사자주의냐 직권주의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사자주의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직권주의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사자로서의 지위, 수동적 당사자. 자, 피고인은 검사에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소송 절차에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공격권의 주체지만 피고인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인 당사자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 공소장 부분 보내주라, 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서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라든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증거조사에서의 방어권, 증거를 신청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진술, 이의신청, 증의신문권.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권이 있죠. 변호인 선임권, 적경교통권, 보조인 국선변호, 공판장 출석권, 진술거부권, 필요적 변호자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보호자에 대한 특칙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3번에 피고인은 소송 절차 참여권. 소송 절차를 참여해야 되죠. 자기도 없는 사이에서 검사와 판사만 재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구성에 참여할 권리, 구성. 자, 공정한 재판을 실제로 보장하여 피고인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어. 토지관할 위반 신청권과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신청권. 이 법원의 구성에 관여할 권리는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십시오. 피고인은 관할 지정 신청, 관할을 지정 신청권은 누가 한다? 검사만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은 자기의 재판에
공판장에 출석해야 된다. 공판장에 출석해서 공판장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검증, 증인, 신문, 감정, 통역, 번역,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의 증거조사라든가 증거 보존에 대해서 피고인이 참여권을 가지고, 강제 처분 절차의 참여권, 피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하여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참여권은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나 재정신청권은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3.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갖지만 동시에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는 쉽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지위고 이 보조적인 지위입니다.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는 보조적 지위다. 그러면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직접 체험자이므로 자기가 진술은 유죄 무죄의 증거로 되고, 그 다음에 물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고, 그 다음에 이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자, 소환이나 구속, 압수수색이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고인은 적법한 강제 처분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 실력행사가 가해진다. 이런 것을 보다 절차의 대상의 지위라고 또 합니다.